나는 평생 재봉사로 살았다. 손끝으로 천을 재고 눈으로 치수를 기억했다. 허리둘레 26인치, 팔 길이 58cm, 어깨 너비 38점. 숫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박혔다. 한 번도 자를 대고 다시 재본 적이 없었다. 그게 내 자랑이었고 그렇게 밥벌이를 했다. 엄마, 잠깐만요. 딸 지연이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쳤다. A사 용지 서너 장. 글씨가 빼곡했다. 형식적인 거예요. 요양 상담 기록이래요. 정부에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나는 안경을 찾으려 손을 뻗었다. 지연은 재빨리 페이지를 넘겼다. 여긴 날짜 확인. 여긴 보호자 동의. 이건 본인 확인. 엄마는 여기만 서명하시면 돼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엔 빈칸이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물었다. 이거 뭐 하는 건데? 그냥 상담받았다는 확인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한참 뒤에 알았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내 이름 석 자가 종이 위에 박혔다. 지연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날따라 움직임이 빨랐다. 수고하셨어요, 엄마. 그 말이 이상했다. 딸이 어미에게 수고라는 말을 쓰다니. 이틀 뒤 집에 우편물이 왔다. 발신자는 요양원 입소관리팀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입소, 확정 안내, 보호자 지연, 본인 동의 완료. 나는 종이를 들고 지연에게 전화했다. 야, 이게 뭐냐?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은 무슨, 지금 당장 와. 지연은 오지 않았다. 대신 사위 한도윤이 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서명하셨잖아요. 본인 동의서에. 그게 그 서류였어? 도윤은 웃지 않았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어머니 건강 상태상 이제 혼자 계시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누가 했다는 거지. 나는 멀쩡한데. 나는 그날 밤 서랍을 뒤졌다. 인감도장, 통장, 보험증서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도장 케이스에 먼지가 없었다. 분명 한 달 전엔 먼지가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사무소에 갔다. 민원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성년후견 신청 접수되셨네요. 그게 뭔데요? 보호자가 재산이나 법적 행위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요. 본인 동의 있으셨죠? 동의 안 했어요. 여기 서명이 있는데요. 모니터 화면, 속 서류. 내 이름이 또렷했다. 하지만 그건 내 필체가 아니었다. 응. 받침이 둥글게 돼 있었다. 나는 평생 받침을 각지게 썼다. 이거 내 서명 아니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무서웠다. 내 이름이 찍힌 서류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얼마나 더 있을까. 그날 저녁 지연이 왔다. 손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영양제예요. 챙겨 드세요. 나는 쇼핑백을 받지 않았다. 너 나한테 뭐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성년후견, 요양원, 서명. 다 내가 한 거지?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모든 걸 말해줬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엄마 혼자선 이제 안 돼요. 우리도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 못 산다고 했어? 국 태우셨잖아요. 지난주에. 한 번 실수한 거로 사람을 시설에 보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쇼핑백을 탁자에 놓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 있었다. 내 이름이 찍힌 순간부터 나는 결정권 없는 사람이 됐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한 땀 한 땀 흐트러짐 없이. 나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지연이 온 날, 서류를 내민 날, 도윤이 웃던 날.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기억력으로 밥 벌어먹은 사람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엮어낼 것이다. 재봉하듯. 사위 한도윤은 요양시설 컨설턴트였다. 명함에 적힌 직함은 시니어 케어 전문가였다. 처음 그 명함을 받았을 때는 그저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다. 그는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도윤은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12월 15일. 좋아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하고 시금치나물. 병원은 언제 가셨죠? 지난주 화요일. 도윤은 화면을 두드리며 기록했다. 그리고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 기억력 테스트예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서요. 처음엔 나도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사위가 장모 건강을 챙기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대답을 틀리면 다시 물었다. 맞게 대답해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럼 오늘 날짜는요? 아까 말했잖아. 12월 15일.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그의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화면을 봤다. 체크박스를 봤다. 평가 항목을 봤다. 어느 날 나는 국을 끓이다 깜빡했다. 전화가 와서 불을 줄이는 걸 잊었다. 냄비, 바닥이 살짝 탔다. 큰일은 아니었다. 환기하고 설거지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도윤이 부엌에 들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좀 태웠네. 도윤은 불을 끄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다. 냄비, 가스레인지, 그을린 바닥.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뭐 하는 거야? 기록용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뭘 혹시 몰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사진을 더 찍었다.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까지. 그날 저녁 지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우연히 화면을 봤다. 단톡방 이름은 엄마 건이었다. 도윤이 올린 사진들이 보였다. 그 아래 메시지가 이어졌다. 위험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판정 나올 듯. 다음 주 상담 예약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멀쩡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불 조절도 정확했다. 한 번 실수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건 증거였다. 다음 날부터 도윤의 질문이 늘었다. 어머니, 요일이 뭐죠? 목요일. 오늘 약 드셨어요? 먹었어. 몇 알이요? 2알. 무슨 약인지 아세요? 나는 대답을 멈췄다. 약통을 보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외우고 있어야 하지? 이건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라 트집이었다. 혈압약. 정확한 이름은요? 모르겠는데. 도윤은 또 화면을 두드렸다. 체크, 체크, 체크. 괜찮아요.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쌓이고 있었다.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 증거가. 일주일 뒤 집에 낯선 여자가 왔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기 검진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 예약도 한 적이 없었다. 도윤이 미리 불렀던 거였다. 혈압 재고 간단한 인지검사 할게요. 여자는 종이를 펼쳤다.
질문지였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인지 아세요? 2024년 12월 22일.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점. 이 그림에서 시계를 그려보세요. 나는 그렸다. 12시 방향에 6시 방향에 6점 바늘도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여자는 웃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하지만 도윤은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좀 더 어려운 검사는 없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도윤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연은 나를 피했다. 도윤은 더 자주 왔다. 그리고 관찰했다. 내가 리모컨을 찾을 때, 안경을 어디 뒀는지 헤맬 때,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날 때,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불이 꺼진 채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과 지연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잖아. 그건 형식이에요. 일상 기록이 더 중요하죠. 법원도 이런 걸 봐요. 법원? 성년 후견 심판 때요. 걱정 마세요. 다 준비돼 있어요.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들은 나를 돌보려는 게 아니었다. 치우려는 거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휴대폰이 있었다. 충전기를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녹음 기능이 작동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오는 시간, 질문 내용, 사진 찍는 장면, 모두 녹음했다. 휴대폰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뒀다. 재봉사는 기록하는 사람이다. 치수를, 재질을, 손님의 요구를. 빠뜨리는 법이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재봉하듯 끝까지 엮어낼 것이다. 입소 예정일은 몰래 잡혔다.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텔레비전 불빛이 아니었다. 스탠드 조명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도윤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내 인감을 손에 들고 있었다. 도장을 찍고 옆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또 찍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서류 전체를, 도장 찍힌 부분을 클로즈업으로.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불을 끄고 현관문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거실로 나가 식탁을 만졌다. 도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뚜껑이 열린 채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가 무슨 서류에 내 도장을 찍은 걸까? 얼마나 찍은 걸까? 언제부터 한 걸까? 해가 뜨자마자 지연이 왔다. 얼굴이 밝았다. 엄마, 아침 먹었어요?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좀 하실래요? 지연은 너무 친절했다. 뭔가 숨기는 사람의 친절이었다. 너 어젯밤에 도윤이 여기 왔었어?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요. 왜요? 새벽에 불 켜져 있더라. 엄마가 안 끄신 거 아니에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딸을 보는 게 괴로웠다. 점심 먹고 지연이 돌아간 뒤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본인 보관용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안을 열었다. 본인 자발적 입소 동의서.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필체가 달랐다. 응. 받침이 둥글게 써져 있었다. 나는 평생 받침을 각지게 썼다. 인감 도장도 찍혀 있었다. 도장은 진짜였다. 하지만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합니다. 자발적, 희망. 그런 적 없었다.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소를 지원하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의사를 존중. 나는 물어본 적도 없는데 서류 끝에는 입소 예정일이 적혀 있었다. 1월 8일. 2주 뒤였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감 때문이었다. 내 딸이 나를 버리기로 한 거였다. 내 사위가 그 길을 닦아준 거였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한 거였다.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여러 장, 서명 부분, 도장 부분, 날짜 부분, 모두 확대해서 찍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녹음한 파일을 정리했다.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이 정도면 판정 나올 듯. 법원도 이런 걸 봐요. 어차피 판단 못 하세요.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이었다. 어차피 판단 못 한다. 그 말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첫 페이지부터 적기 시작했다. 12월 13일 지연. 요양상담. 기록이라며 서류 제출. 안경 쓰려 하자 페이지 넘김. 12월 15일 도윤. 기억력 테스트. 대답해도 같은 질문 반복. 12월 18일 국회의원 사건. 도윤. 불 끄지 않고 사진 촬영. 단톡방 업로드. 12월 20일 간호사 방문. 인지검사. 도윤. 결과 불만족. 12월 23일 새벽 2시. 도윤 인감 무단 사용 목격. 12월 24일 위조된 입소 동의서 발견. 재봉사는 치수를 틀리지 않는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서류 사본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다.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필체가 달라요. 직원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필적 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로 조사받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신고할게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지연한테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무시했다. 세 번째 전화에서는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돼요. 걱정. 그 단어가 이제는 공허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나는 모든 걸 꺼냈다.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날짜별 기록. 담당 경찰관은 하나씩 확인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접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안에 조사 들어갑니다. 따님과 사위분 모두 출석하셔야 해요. 나는 신고서에 서명했다. 이번엔 내 필체로, 내 의지로.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경찰서. 지연의 눈이 커졌다. 뭐, 신고했어. 너희 둘 다. 엄마. 이게 무슨. 들어가.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연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이미 끝났어.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왔다. 가족이 가족을 시설에 넣어? 가족이 서명을 위조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지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재봉하듯 하나씩 엮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구청 조사실은 생각보다 좁았다. 회의용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벽에는 노인복지법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담당 조사관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다. 증거, 자료 검토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노트북 화면이 켜졌다. 내가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이 정도면 판정 나올 듯. 법원도 이런 걸 봐요. 어차피 판단 못 하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조사관의 표정이 굳었다. 펜을 들어 뭔가 적었다. 이 녹음은 언제 하신 거죠? 12월 20일이요. 집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집이 내 집인데 왜 동의가 필요해요? 내 집에서 내가 녹음했어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본인 거주지에서의 녹음은 적법합니다. 다음은 서류 검토였다. 위조된 입소 동의서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다. 조사관은 내가 쓴 다른 서명들과 비교했다. 필체가 확실히 다르네요. 특히 받침 모양이요. 맞아요. 나는 받침을 각지게 써요. 평생 그렇게 썼어요. 인감도장은 진품이고요. 그 사람이 몰래 가져갔어요. 새벽에 목격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문서 위조,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최소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처벌받나요? 네. 특히 요양시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이용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집행유예 나오기 어려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후련하기보단 슬펐다. 일주일 뒤 도윤이 소환됐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대질 조사가 있었다. 도윤은 정장을 입고 왔다. 언제나처럼 단정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도윤은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체크리스트가 가득했다. 여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화재 위험, 약물 복용 오류. 그거 다 내가 조작한 거잖아. 조작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국 한 번 태운 걸 가지고 화재 위험. 약 이름 모른다고 복용 오류. 담당 형사가 끼어들었다. 한도윤 씨, 새벽 2시에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건 인정하십니까? 출입은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어요.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입소 동의서의 서명. 피해자 본 것이 아니라는 건 필적 감정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제가 썼습니다. 왜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피해자 동의 없이요? 네.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한도윤 씨,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복지법 제55조 2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구속이요? 저는 직업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피해자도 가족 아니었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법원 심리는 한 달 뒤에 열렸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건이었다. 요양시설 컨설턴트, 노인 착취 혐의, 장모 서명 위조에 요양원 강제 입소 시도. 기사 제목들이 포털에 올라왔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재판부는 엄중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한도윤은 요양시설 전문가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려 했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꿈쩍하지 않았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요양시설 관련 자격은 영구 박탈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5년간 내립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실형이었다. 지연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공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방조 혐의는 인정됐다. 피고인 최지연은 배우자의 범행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으며 일부 서류 작성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침몰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 책임이 큽니다. 지연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하지만 보호자 자격은 박탈됐다. 더 이상 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지연은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지연을 지나쳤다.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판결문을 다시 읽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그 문장이 중요했다. 나는 멀쩡했다. 법도 그걸 인정했다. 저녁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나왔다. 앵커가 말했다. 요양시설 컨설턴트가 장모를 상대로 서명을 위조하고 강제 입소를 시도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뉴스는 필요 없었다. 서랍에서 판결문을 꺼내 다시 읽었다. 재판은 끝났다. 그들은 처벌받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내 인생에서 그들을 지운 것이다. 판결이 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지연이 보였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다. 돌아가.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할 말 없어.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도윤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몰랐다고? 진짜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12월 18일, 단톡방에 이 정도면 판정 나올 듯이라고 쓴 거 내가 아니었어? 지연이 입을 다물었다. 12월 20일, 도윤이 인감 가져갈 때 너도 집에 있었어. 거실 불 켜진 거 몰랐을 리 없어. 그건 몰랐다는 건 공범들이 제일 좋아하는 변명이야. 지연은 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도윤은 감옥 가고 나는 전과자 됐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엄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요양원에 보내려던 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울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문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받아줘요. 나는 봉투를 발로 밀어냈다. 필요 없어. 엄마, 제발.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시설에 밀어넣으려던 순간 이미 끝난 거였어. 지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인터폰을 껐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 앞이 조용해졌다.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다. 지연은 가고 없었다. 봉투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봉투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도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기사를 클릭했다. 노인 착취, 요양 컨설턴트 일가 적발, 추가 피해자 속출. 기사 내용은 길었다. 도윤이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것이었다.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서명을 위조하고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 피해자가 12명이나 됐다. 총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다. 진짜 악질이네요. 이런 놈들은 무기징역 때려야 함. 가족이
제일 무섭다는 게 이런 거구나. 피해자분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내 이름은 없었다. 기사에는 피해자 A씨로만 나와 있었다. 그게 좋았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엄마도 이런 일 당할 뻔했어요. 이 기사 보고 신고했습니다. 그 댓글 아래 답글들이 달려 있었다. 저희 할머니도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다 잡혀야 합니다. 나는 댓글창을 닫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였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인하는 절차였다. 경찰서 회의실에는 노인 4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70대 후반에서 80대였다.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담당 형사가 말했다. 여러분 모두 한도연 씨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A씨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가족한테 알리기도 창피하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모두 나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배신당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우리 다 속았네요. 내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거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적어도 지연과 도윤이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로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다. 손편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몰랐다. 편지를 열었다. 기사를 보고 용기 내어 편지 씁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재산을 처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신고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접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음이 나온 게 아니었다. 그냥 뜨거웠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판결문 옆에 그날 밤 지연한테 문자가 왔다. 엄마, 나 내일 이사 가요. 돌면에 다니려고 서울로 올라가요. 연락 안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요. 건강하세요. 나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그냥 뒀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 끝나는 순간은 조용했다. 고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문자 하나로 끝났다. 나는 거실 조명을 껐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에는 보호자가 없다. 필요도 없다. 재봉틀 앞에 앉았다. 손끝으로 천을 만졌다. 촉감이 살아있었다. 바늘에 실을 꿰었다. 한 번에 들어갔다. 기억은 멀쩡했고 판단은 정확했고 선택은 내 거였다.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봄이 왔다.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상가 2층. 월세는 50만 원이었다.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다. 간판은 단순하게 했다. 손바느질 공방. 화려할 필요 없었다.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왔다. 공방에는 재봉틀 2대와 작업대 하나, 천 보관함. 그리고 오래된 마네킹이 전부였다. 벽에는 치수표를 붙였다. 허리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평생 써온 숫자들이었다. 첫 손님은 60대 남자였다. 양복 바지를 들고 왔다. 기장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3cm 정도? 나는 바지를 펼쳐 살폈다. 원단이 좋았다. 울 혼방이었다. 이틀이면 돼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나는 바지를 재봉틀에 올렸다. 가위로 실밥을 뜯어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공방을 채웠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이고 정확한 소리. 라디오를 켰다.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노인 학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요양시설 컨설턴트 한모 씨가 오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인 징역 3년이 확정되며 나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다. 채널을 돌렸다. 음악 방송이 나왔다. 옛날 트로트였다. 항소 포기라.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다. 도윤은 끝까지 싸우지 못한 것이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그날 저녁 바지를 다 고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다. 지연이었다. 머리가 짧아져 있었다. 옷차림도 수수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다. 지연은 나를 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연을 부르지도 않았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돌아본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이미 끝난 관계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이 보였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혼자 먹기엔 충분했다.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가족 이야기였다. 어머니와 딸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공방 사장님이세요?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맞아요. 한복 수선 가능하세요? 가능해요. 내일 가도 될까요?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다. 손님이 늘고 있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방에 가니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다. 사장님이세요? 네. 저 기사 보고 왔어요. 노인 착취 사건 있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저였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그분이. 네. 신고한 사람이 저예요. 할머니는 한참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거든요. 조카가. 근데 당신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한번 뵙고 싶어서. 나는 할머니를 공방 안으로 안내했다. 차를 끓여 대접했다. 힘드셨겠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딸이잖아요. 그래도 신고하셨네요. 신고 안 했으면 제가 없어질 뻔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없어지는 거죠. 살아있어도. 우리는 한참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배신당한 이야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한복 저고리를 펼쳤다. 솔기가 터진 부분을 바늘로 꿰맸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라디오에서 또 뉴스가 나왔다.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노인보호법 개정안으로 보호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무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라디오를 조용히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요양시설 강제 입소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내가 한 일이 법을 바꾼 것이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작은 된 것이었다. 나는 다시 바늘을 들었다. 실을 꿰고 천을 꿰맸다. 저녁이 됐다.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이 어두웠다. 불을 켰다. 재봉틀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집에서도 가끔 작업을 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나는 재봉틀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판결문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하나씩 꺼내 읽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새 천을 꺼냈다. 무명천이었다. 바늘에 실을 꿰었다. 한 번에 들어갔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다. 기억은 멀쩡했고 판단은 정확했고 선택은 내 거였다. 중얼거리며 바늘을 움직였다. 한 땀 한 땀 흐트러짐 없이. 오늘도 손은 정확하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재봉틀 소리가 방을 채웠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살아있는 소리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말로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을 대신하려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억을 의심받고 판단을 빼앗기고 조용히 치워져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끝까지 참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사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